180억은 우리 둘이 나눠 갖고 형님한테는 이 낡은 이불 한 채라니 어머님도 참 골고루 마음 쓰셨네요. 유언장을 다 읽고 난 그 응접실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3년 가까이 어머님 곁을 지켰거든요. 밤마다 기저귀를 갈고 흘리신 죽을 닦아드리면서요. 그런데 정작 제 손에 쥐어진 건 새까지 다 바랜 누비 이불 한 채가 전부였어요. 그 말을 툭 내뱉은 동서의 입꼬리는요. 자꾸만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곁에 있던 사람들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거나 아니면 은근히 고소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쳐 쓰시고요. 둘째 시동생 민석 씨랑 막내 현석 씨한테 어머님 회사 주식이 돌아간다고 읽으실 때만 해도요.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눠받은 게 합쳐서 무려 180억 원이라잖아요. 그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응접실 공기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둘째 동서 소연 씨가 제 무릎 위 이불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또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형님은 어머니 간병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추억이 제일 많이 남으셨네요. 옆에 있던 막내 동서 미진 씨도 거들었어요. 그래도 손으로 만든 이불이면 버리기는 아깝겠어요. 요즘 이런 건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낡은 이불을 품에 더 꼭 안았을 뿐이에요. 제가 왜 그 자리에서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지 그걸 말씀드리려면 결혼하기 한참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저는 10살 때 지금의 양부모님한테 입양이 됐어요. 넉넉한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두 분은 저를 친딸이랑 똑같이 키워주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동네 서점에서 일했는데요. 월급이야 많지 않았지만 책 정리하고 손님들이랑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준호 씨는 그 서점 단골이었어요. 처음엔 회사에서 읽을 책을 사러 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꼭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기 집안 사정부터 먼저 털어놓겠다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좀 세. 그래도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겁먹지 마.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님을 처음 뵀을 때는요. 제 직업이 뭔지보다 부모님 형편이 어떤지 입양 사실부터 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든 사람만 반듯하면 된다지만 결혼은 현실이란다. 그게 허락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어머님 앞에서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거든요. 결국 우리는 가족들만 조촐하게 모아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어머님은 끝까지 웃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결혼 자체를 막지는 않으셨죠. 결혼하고 나서요. 명절마다 시어머님 댁에 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동서들은 거실에서 회사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를 나눴고요. 둘째 동서 소연 씨는 약사였고 막내 동서 미진 씨는 사립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서점 직원인 제 자리는요. 늘 조금씩 작아지더라고요. 어느 날인가는 소연 씨가 제 앞치마를 흘끗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님은 이런 일에 몸이 배어서 참 빠르세요. 저는 약국에만 있다 보니 살림은 영 못하겠더라고요. 칭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접시를 옮겼죠, 뭐. 미진 씨는 아이들 교육 이야기가 나오면 꼭 저한테 묻곤 했어요. 형님은 계속 서점에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 직업도 중요하잖아요. 시어머님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동서들을 말리지 않으셨어요. 가끔 저를 바라보시긴 했는데요. 그때마다 모른 척 시선을 돌려버리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준호 씨가 늘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조금만 기다려. 어머님도 언젠가는 당신을 알게 될 거야. 그 말 하나 믿고 저는 또 하루하루를 버텼던 거예요.
그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님 생신날이었는데 거실 소파에 놓인 낡은 누비 이불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색이 다 발해서 손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정리하려고 하니까 시어머님이 얼른 낚아채듯 가져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둬. 내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거야. 그때는 그게 뭐 대수인가 싶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아끼는 낡은 이불 한 채겠거니 했죠. 결혼한 지 딱 3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날도 준호 씨는 지방물류센터에 다녀오는 길이었거든요. 늘 다니던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서서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죠. 남편이 아침에 웃으면서 나갔는데 어떻게 저녁에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장례식장에서요. 둘째 시동생 민석 씨가 제 옆으로 슬쩍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수님, 형 보험이나 회사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남편 영정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요. 향냄새가 아직 코끝에 가득한데 돈 이야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힘도 없었거든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시어머님은 준호 씨 방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죽을 끓여서 갖다 드렸는데도요.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먹어라. 나는 안 넘어간다. 사실 저도 아무것도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어 빠진 죽만 하염없이 바라봤죠.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님이랑 저 사이에 뭔가 말로 못할 게 오가는 것 같았어요. 자식을 잃은 어미랑 남편을 잃은 아내가요. 장례가 끝난 지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서 있기도 힘들 만큼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제가 임신 7주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요. 기쁜지 슬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준호 씨가 떠나고 나서야 이 아이가 왔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서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족들한테는 알려야 하니까요. 임신 사실을 말했더니 소연 씨 표정부터 확 굳더라고요. 장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 이야기가 나와요? 미진 씨는 옆에서 날짜를 계산하듯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어요. 병원에서 정확히 몇 주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임신 확인서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요. 구구절절 제 입으로 설명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뭘 어떻게 더 말해야 저 사람들이 믿어줄까 싶어서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대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내 시동생 현석 씨는 한술 더 뜨더라고요. 출산하고 나면 친자 확인을 하자는 말까지 꺼내는 거예요. 형 재산 문제도 있으니까 확실히 해두는 게 서로 편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정말이지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라고요. 남편 뱃속에 아이를 두고 피줄을 따진다는 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시어머님이 물잔을 식탁에 쾅 하고 세 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 죽은 지 며칠 됐다고 너희가 그 아이 핏줄부터 따지니? 순간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민석 씨는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준호 씨 명의로 남은 돈을 정리해야 한다면서요. 제가 살던 집을 비워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흘리는 거예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님이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지안이는 여기서 아이 낳을 거다. 집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대면대면 대하시던 분이었잖아요. 웃는 얼굴 한번 안 보여주시던 분이요. 그런 시어머님이 그날 처음으로 제 편에 서주신 거예요. 고맙다는 말이 목에 걸려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시어머님이 제 방 앞에 뭔가를 살며시 두고 가셨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준호 씨가 아기 때 입었던 작은 베네 저고리였어요. 쪽지 한 장, 말 한마디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낡은 저고리 하나만요. 저는 그 옷을 품에 꼭 안고 밤새 울었어요. 남편을 잃은 그 집에서요. 시어머니랑 저는 이제 태어날 나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겨우겨우 버티기 시작했던 거예요. 서로 다정한 말 한마디 못 주고받는 사이였지만요. 그 베네저고리 하나가 우리 둘을 조용히 이어주고 있었던 거죠.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요. 저는 산후조리원에 갈 형편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조리원 대신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오시는 거예요. 그 바쁜 회사 일을 하시면서도요. 아침 저녁으로 새로 끓인 국을 들고 오셨어요. 갓 태어난 하은이를 품에 안으시고는요. 시어머님이 한참을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그러시더라고요. 준호 어릴 때하고 눈매가 똑같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친자 확인을 하자던 시동생들은요. 그 뒤로 그 얘기를 두 번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 사람도 없었지만요. 뭐 그런 사과를 바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서점일을 계속하면서 하은이를 키웠어요. 시어머님은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면요. 꼭 먼저 가서 아이를 데려와 주셨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더라고요. 우리 둘은 여전히 다정한 말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서로의 하루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님이 69 되시던 해였어요. 회사 회의를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는데요. 오른쪽 몸을 예전처럼 못 쓰시게 됐어요. 말씀도 이전처럼 또렷하게 나오질 않으셨고요. 그때 시동생들 반응이 참 볼만했어요. 둘째 민석 씨는 전문 간병인을 쓰자고 하더라고요. 막내 현석 씨는 요양병원을 알아보겠다고 했고요. 소연 씨는 약국을 비울 수가 없다고 했어요. 미진 씨는 학교 일정 때문에 평일엔 도저히 못 온다고 했고요. 다들 그럴듯한 이유가 어쩜 그렇게 하나씩 다 있던지요. 결국 병원에 매일 남는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저는 서점 근무를 오전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시어머님 곁에 앉아 있었죠. 처음엔 시어머님도 제 도움받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숟가락을 들다가 죽을 흘리셔도요. 제 손을 탁 밀어내시는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세신 분인데요.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사신 분이잖아요. 저는 억지로 달래지 않았어요. 흘린 죽을 조용히 닦고요. 새 숟가락을 놓아드린 다음에 그냥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겨우 손가락 두 개가 움직이는 정도였지만요. 저는 그게 도와달라는 뜻인 걸 단번에 알았어요. 그 순간 왜 그렇게 코끝이 찡하던지요. 퇴원하고 나서는 시어머님 댁에 간병 침대를 놓고요. 화장실이랑 복도에 안전 손잡이도 다 설치했어요. 하은이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 옆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고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제잘거리는 그 소리를 시어머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명절에 동서들이 찾아오는 날이면요. 시어머님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꼿꼿하게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어머니 생각보다 괜찮으시네요? 그러면서요. 두어 시간 만에 휙 돌아가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그 두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기운을 쥐어 짜셨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밤마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는 사람은요. 결국 저였어요. 솔직히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죠. 허리도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님을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한테 그분이 하나 남은 어른이었으니까요. 간병 2년째 되던 해였어요. 시어머님이 갑자기 변호사님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댁 명의를 제 앞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 돌보면서 계속 살 집이다. 괜한 소리 말고 받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생활비라면서 제 계좌로 몇 번씩 돈을 보내주시고요. 하은이 교육보험 수익자도 아이 앞으로 딱 지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간병하고 집 관리하는 데 보태 쓰라는 뜻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때는 정말 그 이상은 아무 생각도 못 했거든요. 마지막 겨울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변호사님한테 그 낡은 누비 이불을 맡기시더라고요. 유언을 공개하는 날 저한테 꼭 전해주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둘째랑 막내한테는 따로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회사 주식을 담보로 무리하게 돈 빌리지 말라고요. 몇 번이나요. 간병을 시작한 지 꼭 3년이 되던 봄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제 손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은이 손을 차례로 꼭 잡으셨어요. 그렇게 두 사람 손을 놓지 않으신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요. 저는 알았어요. 이분은 며느리한테 간병받다 가신 게 아니라 딸 손을 잡고 가신 거라는 걸요. 말로는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안 하셨지만요. 저는 다 알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요. 동서들은 조문객을 맞느라 바쁜 척은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틈만 나면 저쪽 구석에 모여서 회사 지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석 씨는 어머니 지분을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우기고요. 현석 씨는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맞받아치고요. 어머니 영정 앞에서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저는요, 시어머님 영정 옆에 가만히 앉아서 향불이 꺼지지는 않았나 그것만 살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끼어들 마음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럴 기운도 없었고요.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요. 변호사님은 시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그 누비 이불을 잠시 보관하셨어요. 유언 공개하는 날까지 누구도 손 못 대게 하려고 그러셨던 거죠. 그리고 딱 한 달 뒤에요. 이야기는 처음에 제가 그 이불을 받았던 그날로 돌아오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읽으셨어요. 시어머님 회사 주식을 둘째랑 막내한테 절반씩 나눠준다고요. 그때 평가액이 합쳐서 무려 18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 몫으로 남기신 건요. 그 낡은 누비 이불 한 채가 전부였어요. 동서들이 애써 웃음을 참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소연 씨가 그러대요. 어머니도 간병한 사람한테 추억은 남겨주셨네요. 집은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마땅한 거예요. 미진 씨가 또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집까지 받으셨으니까 뭐 이불만 받아도 섭섭할 거 없으시겠어요? 저는 그냥 그 이불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상하게 세탁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아직 시어머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그냥 안방 구석에 고이 개어두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하은이가 그 이불을 덮고 뒹굴뒹굴 놀다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여기 한쪽 끝이 되게 두꺼워. 이상해. 무심코 실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요. 누가 손바느질로 야무지게 막아놓은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조심조심 실을 뜯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랑 숫자 4자리가 적힌 종이 쪽지가 나왔어요. 열쇠에는 작은 표찰이 달려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댁 지하 창고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하은이 손을 잡고 그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던지요. 안쪽 선반 뒤편에요. 제가 그 오랜 세월을 그 집을 드나들면서도 한 번도 못 봤던 작은 철제 보관함이 하나 숨어 있던 거예요. 열쇠를 꽂고요. 쪽지에 적힌 숫자를 하나씩 맞췄어요. 그랬더니 철컥 하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안에는 소류 봉투가 3개, 그리고 낡은 여자아이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 둘이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아이가요. 분명 어린 시절의 저였어요.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지안, 지윤, 5살, 봄. 지윤이요? 그 이름이 뭔지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손이 덜덜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시어머님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제 신혼을 알아보시다가요. 저한테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같은 시설에 있었는데 그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요. 아이들이 서로 다른 곳으로 뿔뿔이 옮겨졌다고요. 기록도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서 서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님은 지윤의 행방을 어느 정도 찾아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섣불리 알렸다가 또 상처를 줄까 봐요. 공식 확인 절차부터 밟고 계셨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요. 저 모르게 그 아픈 몸으로요. 두 번째 봉투에는요. 아동보호기관이랑 가족찾기 전문기관 연락처가 들어있었어요. 시설 이동 기록이랑 지윤이 최근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접수번호까지요. 세 번째 봉투에는 집 명의의 이전 서류랑 저한테 보내주셨던 생활안정자금 내역, 하은이 교육보험 서류가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고요.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너는 이 집을 탐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쫓겨나지 않을 집부터 남겼다. 그 글자를 읽는데요. 저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회사 속 사정을 정확히는 몰라도 당신이 아픈 동안 경영이 너무 무리하게 확장되는 걸 보셨다고요. 그래서 주식 가치가 위험할 수 있다고 느끼셨대요. 그러니 두 아들한테 주식을 물려주면서도 그걸 담보로는 절대 돈 빌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두 사람은요. 상속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주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뒤에요. 회사 원재료 표시 문제랑 회계 부실이 뉴스에 쫙 보도가 됐어요. 거래처가 우수수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180억이라던 그 주식이요. 순식간에 담보 가치조차 못 버티게 됐어요. 동서들이 그렇게 비웃던 그 낡은 누비 이불은요. 그때도 제 무릎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편지에 적힌 그 가족 찾기 기간을 곧장 찾아갔어요. 사진이랑 시설 기록을 다 챙겨서요. 담당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상대방 개인정보를 바로 알려드릴 수는 없다고요. 먼저 지윤 씨한테 연락을 해서 저를 만날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애가 타던지요. 저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에요. 시동생들한테서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어요. 회사가 망한 게 다 어머니 탓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위험한 주식을 자기들한테 떠넘겼다는 거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가 담보 잡히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요. 그 경고를 무시한 게 누군데요. 민석 씨는 상속받은 주식을 담보로 유통사업을 크게 벌였더라고요. 그러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추가 담보를 요구받았고요. 결국 아내 소연 씨 약국 임차 보증금까지 다 묶여버린 거예요. 현석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식을 담보로 프랜차이즈 매장을 잔뜩 늘렸거든요. 미진 씨는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내놓고 대출에 공동 보증까지 섰다는 거예요. 두 집 다 이자를 감당 못하게 되면서요. 담보 처분이니 경매니 하는 절차가 줄줄이 시작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연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대뜸 그러는 거예요. 형님, 그 집 팔아서 급한 돈부터 좀 막아주세요. 형님도 가족이면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주식 담보로 돈 빌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시냐고요. 그랬더니 소연 씨가 목소리를 확 높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주식 떨어질 걸 뻔히 알고도 아들들한테 떠넘긴 거라고요.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었어요. 시어머님은 불법이 있었는지 주가가 폭락할 건지 미리 아셨던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저 경영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걸 보고 불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고 어미로서 당부하신 것뿐이었어요.
며칠 뒤에는요, 두 시동생이 아예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요. 제 집이랑 생활안정자금도 다 상속재산이라면서 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이랑 자금은 어머니 생전에 정상적인 절차로 다 이전된 거라고요. 간병이랑 주거보장을 위한 사정도 서류로 다 남아있으니까 걱정 말라고요. 소송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겁먹고 집을 넘기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딱 다잡았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두 시동생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리셨는데도 대출받은 건 두 분이에요. 그 책임까지 제가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접시만 나르던 제가요. 그렇게 또박또박 제 목소리로 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뒤에서 시어머님이 제 어깨를 딱 잡아주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가족 찾기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윤 씨가 사진이랑 기록을 다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우리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서요. 문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러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굳이 누가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지훈이는 제 앞에 앉자마자요. 웃으려다가 그냥 울어버렸어요. 나도 네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 우리는 어린 시절을 기억을 하나하나 맞춰봤어요. 같이 부르던 노래에 올려다보던 천장무늬, 비 오는 날 반으로 쪼개 나눠 먹던 사탕까지요.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조금씩 이어지는 거예요. 40년 만에요. 지훈이는 수도권에서 꽃집을 4곳이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쉬는 날마다 동생 가게에 나가서 포장도도 없고 주문 정리도 했어요. 책 정리하던 손으로 꽃을 다듬는 일도요. 생각보다 저랑 참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뒤엔 서점을 그만두고 지훈이랑 같이 매장을 맡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하은이는요, 이모가 생겼다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어요. 지훈이도 하은이를 처음 본 날부터 꼭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아이처럼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이모라는 존재가 그렇게 든든한 건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어느 봄날엔요, 저랑 지훈이, 하은이 셋이서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시동생도 동서도 없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셋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허전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꽉 찬 것 같았어요. 우리는 바닷가에 앉아서 시어머니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그러다 하은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진짜 남긴 건 뭐야? 저는 무릎 위에 놓인 그 낡은 누비 이불을 가만히 쓸어보면서 대답했어요. 돈보다 훨씬 오래 남는 거였어. 엄마가 돌아갈 집하고 잃어버렸던 가족. 180억짜리 그 주식은요,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서로 더 갖겠다고 그렇게들 다투던 사람들은 지금 다 빈손이 됐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저한테 남기신 건요, 그 어떤 돈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제 삶을 지켜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시어머님은 처음부터 아셨던 것 같아요.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그 아픈 몸으로도 며느리가 잃어버린 핏줄을 끝까지 찾아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색바랜 이불 한 채 속에다가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꽁꽁 숨겨두시고요. 저는 아직도 그 누비 이불을 덮고 자요. 날고색이 다 바랬지만요. 세상 그 어떤 비단 이불보다 따뜻하거든요. 그 안에 시어머님 마음이, 그리고 다시 찾은 제 가족이 통째로 들어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하찮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내 정성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서러우신가요? 그럴 땐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진짜 소중한 건요, 요란하게 오지 않더라고요. 색바랜 이불처럼 아주 조용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듣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재물이 늘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